반갑습니다. 오늘은 정권투자상담사 제6강 기본적 분석에서 저 문제 그 10번 시장 가치 비율 분석부터 한번 봐보죠. 10번에 시장 가치 분석을 보면 그 한 장 넘겨서 그 해설 파트 한번 보죠. 시장 가치 비율 분석에 정리가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보면 이 주가 수익 비율이 있죠. 주가 수익 비율이 있습니다. 이 주가 수익 비율을 보통 우리가 약으로 PER이라고 많이 쓰고 있죠. PER. 이것은 전부 다 주가 수익 비율은 다 앞에 주가가 분자에 들어가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죠. 주당 순이익을 발행주수로 나눈 값이죠. 그 다음에 주가 수익 비율이 있고, 그 다음에 주가 순자산 비율도 있죠. 보면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이 있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을 보통 PBR을 쓰는데, 이것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고, 그 다음 주가 현금 흐름 비율이 있죠. 현금 흐름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우리가 보면 캐시플로 해가지고 이걸 줄여서 보통 PCR 쓰죠. 얘는 주가를 주당 요 현금 흐름, 주당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이죠. 그럼 현금 흐름을 발행주수로 나누면은 주당 현금 흐름이 되겠죠. 그 다음 한 개 더 보면 주가 매출액 비율이 있습니다. 주가 매출액 비율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PSR 쓰죠. SR 쓰는데, 여기서 보통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부 다 이 네 가지 공식은 다 요 분자인 요 주가가 상승하면 요 비율은 다 높아지겠죠. 근데 분자인 주가가 낮아지면 요 비율은 다 낮아지겠죠. 자, 그럼 이제 분모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가 되는데, 이때 요 자체에 우리가 이런 공식이라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 PR, 주가 수익 비율, 요거는 잘 봐두셔야 됩니다. 주가 수익 비율, 이거는 여기서뿐 아니라 다음에도 이게 시험이 잘 나와요. 나머지는 그냥 공식보다는 개념만 익혀 놓으세요. 아, 이게 어디서 나온 거다 개념만 익혀 두고, 공식은 여기 상당히 편하죠. 왜 그런가 하면 다 주가가 다 분자에 올라가니까. 주가가 다 분자 올라가고, 개 나와 있는 여기도 앞에 주당만 붙이면 되죠. 주당 이익, 주당 순자산, 주당 현금 흐름, 주당 매출액. 간단합니다, 분모는. 자, 근데 이게 초점은, 요거는 뭐예요? 순이익을 푸내야 돼요. 순이익을 푸내니까 이건 당연하게, 이는 수익성에 바탕을 두겠죠. 수익이니까 수익성에 바탕을 둡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포괄손익계산서가 중시되겠죠. 그 다음에 요는 주가의 순자산을 구하기 때문에, 순자산이 뭐예요? 말 그대로 자본이죠. 이걸 풀내기 때문에 이건 주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따집니다. 그래서 보통 주가 순자산 비율은 주로 청산가치에 바탕을 많이 두고 있어요. 청산가치. 이 회사가 요 자산을 처분하면 얼마 남는가? 물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만큼이 남겠죠. 그래서 요는 순자산이 자본이기 때문에 자산의 부채를 차감한 만큼 남다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자본을 구해내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재무상태표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주가 현금 흐름 비율이 있는데, 이건 주로 현금 흐름표에 바탕을 둡니다. 현금 흐름표. 흐름표 바탕을 두고 있고, 주로 보통 PR에 이거는 주로 보완책으로 많이 써요. 보완책으로 많이 쓰고 있다 보면 되겠죠. 그 다음 주가 매출액 비율은 이건 보통 얼만큼
기업이 매출했느냐 하는 거니까 기업의 성장성을 봅니다. 보는데 역시 이것도 매출액은 어디 풀죠? 포괄 손익계산서니까 IS 풀면 되겠죠. 이건 바르시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특징을 보면 주로 요 주가 수익 비율은 주로 벤처기업이나 어디 요 보면은 이제 적자 기업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벤처기업 이제 막 생기는 기업들이죠. 벤처기업 또는 적자를 보는 기업에는 이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벤처기업이나 적자기업은 지금 이제 이 기업 자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순이익이 없어요. 적자 순이익이 없고, 순이익이 없다 보니까 이는 상당히 적용이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근데 적자기업이나 벤처기업이 하더라도 자본이 있겠죠. 자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벤처기업이나 적자기업에도 이거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가 현금 흐름 비율 이거는 이것도 당연하게 벤처기업이나 적자기업에 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만큼 주로 이거는 보완시서예요. 그 다음에 주가 매출액 비율 이것도 주 매출이니까 매출보다 비용이 크다 하더라도 이것도 한다고요? 매출이 있을 거니까 이것도 말 그대로 벤처기업이나 적자기업에도 이것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요 위주로 많이 봐두시고 요것만 좀 봐두신 상태에서 볼 때는 주로 요거 위주로 많이 봐놓으세요. 주가 수익 이것만큼은 여러분들 공식까지 봐둬야 됩니다. 이때 보통 주당 순이익을 보통 EPS를 하는데 요거는 보통 주당 순이익은 우리가 기업의 순이익을 유통 주식수로 나누면 한 주당 이익이 나오겠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당 순이익은. 요까지는 꼭 봐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이 잘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한번 봐보시죠. 자, 문제 10번. 기업 분석의 하나인 시장 가치 비율 분석. 이게 이 네 가지가 시장 가치 비율 분석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면은 요 정도에서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가 수익 비율. 자, PER이죠. 요것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주당 순이익이 제가 EPS를 했죠. 여기서 이걸 나눈 값인데, 기업의 수익성을 가장 잘 반영하지만, 적자 기업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적자 기업뿐 아니라 벤처기업에도 이건 적용이 어려워요. 그럼 하자 없죠? 자, 그 다음, 주가 순자산 비율은 요거죠. PBR. 요것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인데, 청산 가치로 평가하며 적자 기업이나 벤처기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 하자 없죠? 다음, 주가 현금 흐름 비율은, 자, 요걸 이야기하겠죠. 현금 흐름 비율은 주가를 주당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인데, 주로 주가 수익 비율인 PER에 주로 보완 지표로 많이 쓰입니다. 쓰이는데 이거는 포괄 손익계산서에서가 아니라 현금 흐름표에서 산정되는 겁니다. 현금 흐름은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현금 흐름표에 있는 거죠. 그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포괄 손익계산서에서가 아니라 현금 흐름표에서 해야 되겠죠. 자, 다음 주가 매출액 비율은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 기업의 성장성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특히 벤처기업 등에도 요 자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자, 11번 문제는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 좀 봐놓죠. 자, 11번 보면은 주가 수익 비율, 이건 이제 봐두라 했으니까 한번 봐두죠. 주가 수익 비율은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을 가장 잘 반영하며 이게 가장 많이 쓰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공식까지 다 잡아도 됩니다. 그 시험 넘으면 주로 요 위주로 나온다 보면 돼요. 제가 이는 좀 공통적으로 한번 제가 개발적으로 이론이 나온다면은 넣을 수 있는 걸 한 묶어둔 거고. 자, 그 다음 부채비를 높아지거나, 그 다음 원가 모형으로 자산을 평가하면 주가 순자산 비율은 높아진다. 한번 보세요. 이거 보통 보면은 순자산은 무엇을 의미하죠? 순자산은 결국 이거는 자본을 의미해요.
자본을 의미하기 때문에 순자산은 결국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값이에요. 그러면 결국 부채비율이 높아지면은, 이게 높아지면은 결국 요 순자산의 자본이 적어지겠죠. 적어지면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순자산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적어지면, 이게 적어지면 당연하게 뭐가 되겠어요? 주가 순자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분모가 적어지면 PBR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참고를 받으시고 밑에 참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보면은 한번 이거 한번 보실래요? 그 4번에 자, 주가가 저평가되거나 주가가 저평가되거나 이게 작아지거나 그 다음 매출액이 적어질수록 주가 매출 비율은 낮게 된다. 이게 낮으려면은 주가가 적어지거나 주가 매출액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가 매출액이 높아져야 분모가 커져야 요 값이 작아지겠죠. 그 답은 4번이 틀린 겁니다. 주가가 저평가되거나 이는 맞는데 분모는 클수록 전체 값이 적어지기 때문에 주가 매출액 비율이 커질수록 해야 되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 되고요. 주가 매출액 비율은 자, 매출액은 커질수록 해야 되죠. 그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한번 참 보시고. 그래서 주로 앞에 얘기했지만 제가 한번 이거는 전체를 반영해 본 거지만 저도 이런 시험 공부할 때는 주로 요 정리는 요 글씨를 했습니다. 자, 12번에 시장 가치 비율 분석 중 PER과 PBR이니까 주가 수익 비율과 주가 순자산 비율을 이걸 비교하고 있는 거네요. 이걸 비교하면서도 주가 수익 비율을 잘 봐주시라 했습니다. 자, PER은 내재 가치는 기업 자체의 가치고 주가는 시장 가치죠. 요 분자는 시장 가치인 거예요. 시장 가치고 요는 기업 자체의 가치는 사실은 요 분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PER은 내재 가치가 주당 순이익이지만 PBR은 내재 가치가 그 기업의 주당 순자산을 의미합니다. 뭐 이랑은 하자 없고 PER은 수익성의 바탕을 두지만 PBR은 청산 가치의 바탕을 둔다 하자 없죠. 자, PER은 적자 기업에도 정할 수 있지만 적자 기업에서는 순이익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적자 기업에는 PER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PBR은 자본은 적자 기업에도 자본은 있겠죠. 자본이 있기 때문에 PBR은 적자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이 틀렸네요. 그래서 적자 기업이나 벤처 기업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은 PER입니다. PBR은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PER은 계속 기업 가치를 따집니다. 따지만은 PBR은 계속 기업을 전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산 가치. 이 회사가 망한다면 얼만큼 자본이 있느냐 하는 걸 따지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기업을 전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답은 12번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주로 PER 위주로 정리해 두시라고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내재 가치가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시장 가치가 무슨 말인가? 시장 가치는 주가를 의미하는 거고 내재 가치는 그 기업 자체의 재무, 제표에서 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내재 가치를 한다는 점. 이걸 따져갖고 내재 가치와 시장 가치를 알아보는 거니까 이게 기본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상기해 두시고. 그럼 이것도 상당히 제가 보니까 10분부터 해가지고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시험에 잘 논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놓으면 한 문제겠죠. 자, 받으시고 13번은 조금 제가 이 재무 비율 분석의 한계점을 설명한 건데 이건 조금 참고를 받으세요. 재무 비율 분석의 한계점으로는 재무제표는 과거의 회계 정보를 사용하여 이 과거의 회계 정보를 사용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올해 지금 현재 만약에 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가 회계 기간이라 본다면 당해 회계 기간을 본다면 요 당해 회계 기간이 뭐죠? 이게 말 그대로 당기란 겁니다. 당기. 본다면 요때 요 날짜에 있는 요 자산부채 자본을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이 기간부터의
현금 흐름이나, 그 다음에 손익이나, 이런 거 가지고 포괄 손익계산서, 그 다음 현금 흐름표, 자산 변동표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보고하는 시점은 이걸 필요할 때 차기에 보고를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적으로 한 2015년 한 2월 달쯤 되면 이거 보고하겠죠. 그럼 이때 보고 시점 본다면 이거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 비율 분석은 재무 성과, 제표를 기준하기 때문에 과거의 회계 정보를 사용하여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수익을 산정하고 비용을 산정하고 그 다음 자산 부채 자본을 평가하는 과정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회계 처리 과정을 거친다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이 회계의 목적은 재무제표, 이걸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저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요 회계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재무제표 작성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좀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그러한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작성하는 데 관계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통일된 기준이 한국 채택 회계 기준이라는 겁니다.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해관계자는 외부 이해관계자도 있고 기업 외부에 내부 이해관계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까 앞에 복잡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재무 비율 분석의 한계점이 아니라 이것은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과정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 자체가 복잡한 회계 처리를 거친다 하는 이것은 회계 처리 과정을 의미하는 거지 이것은 재무 비율 분석의 한계점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답이 이항이 틀린 겁니다. 이거는 회계 처리 과정이지 재무 비율 분석의 한계점이 아니다. 그래서 이항은 한계점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계기간 동안의 손익계산서와 회계기간 말의 재무상태표 간에는 시간 차이가 있다. 시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는 재무 비율 분석에는 약한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기업마다 상이한 회계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이항이 조금 한계점은 될 수 없다. 이 한계점은 재무 비율 분석의 한계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답은 이항이 틀렸고, 다음 14번 레버리지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제가 13번은 조금 참고로 보시려 했고, 요 14번에 레버리지 분석은 별표를 해도 되겠죠. 이는 시험에 매년 한 문제 꼭 나오는 거죠. 레버리지 분석. 우리 레버리지 많이 쓰고 있죠. 레버리지를 이걸 같은 말로 일본 사람들은 이걸 지렛대 효과다 쓰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부채 효과다 쓰기도 해요. 레버리지. 이거 레버리지가 부채. 말 그대로 부채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이익을 확대시키는 효과. 요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분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아보는 게 이게 영업 레버리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무 레버리지도가 있어요. 도가 있는데 이 두 개 값을 곱하면은 결합 레버리지도가 나옵니다. 도가 나옵니다. 영업 레버리지도는 말 그대로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 영업비를 차감하면 되겠습니다. 차감한 여기다가 다시 이걸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요 공원이익에서 고정영업비를 차감한 값이 됩니다. 차감값이 됩니다. 요게 우리가 영업 레버리지도입니다.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도는 말 그대로 요 고정 차이는 뭐예요? 요거 차이는 요거죠. 요거죠. 요거는 고정 영업비의 변화가 고정 영업비를 증가시킬 때, 고정 영업비를 증가시킬 때 얼마만큼 요 영업이익이 확대된 효과를 나타내느냐 이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확대된 폭으로 나타나느냐 이걸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무 레버리지도는 말 그대로 이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 뭐요? 요거는 저 영업이익 있죠. 여기 분자에 올라갑니다. 이 영업이익을 자 영업이익에서 고정재무비를 차감한 값을 나눈 값입니다. 고정재무비. 고정재무비의 제일 좋은 예가 뭐겠죠? 이자 비용이겠죠? 요걸 구한값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그대로 앞에 공원이익에서 고정영업비를 차감한 값이 똑같겠죠? 자, 보시고 이거는 말 그대로 요 고정재무비. 요 차이는 요걸 같죠? 요 재무비. 증가할 때, 고정재무비를 증가할 때, 이자 등을 늘릴 때, 부채를 늘릴 때, 그만큼 얼마만큼 뭐요?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느냐,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확대된 폭이냐,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뭐, 결합, 이 레버리지도는 실제로 요걸 나누면 됩니다. 자기 뜻은. 그래서 1% 되고, 굳이 푼다면은, 앞에 공원이익을 그대로, 영업이익에서 고정재무비, 즉, 이자비용, 고정재무비, 요걸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과정이 거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앞에 이론 문제도 놓을 수 있지만은 특히 주로 이는 계산 문제로 잘 노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봐두시면 되겠죠. 자, 한번 봐보죠. 자, 14번. 영업 레버리지도란 고정 영업비의 존재로 인하여, 요 고정 영업비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확대 효과를 말한다. 그러니까 고정 영업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 말이죠. 그 다음 영업 레버리지도가 마이너스가 2라는 의미는 매출액이 1% 증가할 때 영업 손실이 2%만큼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이 1% 증가할 때 영업 손실이 2%만큼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그 답은 2부에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손실이지만 마이너스니까 매출액이 1% 증가하면 영업 손실이 2%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 답은 2부에 틀리죠. 2%만큼 증가가 아니라 감소함을 의미한다 해야 됩니다. 요 점 한번 잘 봐주셔야 됩니다. 요 내용들을 학자들이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재무 레버리지도란 고정 재무비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이익의 확대 효과다. 그래서 재무 레버리지도는 고정 재무비의 존재로 인하여 요 주당 순이익이 얼마만큼 확대되느냐 이 효과를 나타낸다 이 말이고, 영업 레버리지도가 2랍니다. 2고 그 다음 재무 레버리지도가 3이면 결합 레버리지도는 요 둘을 곱한 값이 있기 때문에 결합 레버리지도는 6이 됩니다. 6이 되는데 이때 레버리지도가 크면 클수록 투자에 따른 위험과 요구 수위는 그만큼 높아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위험이 큰 만큼 그만큼 보상을 위한 수익이 높아집니다. 그 위험에 따른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 저금하면 연간 이자가 한 4%만 줘도
저금을 하겠지만 주식 등에 투자할 때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보다 또 훨씬 높은 수익을 요구할 겁니다. 따라서 그만큼 위험이 크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또 예금자들은 더 큰 수익률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걸 말하죠. 그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이런 문제에 관한 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두신 거고, 이제 문제 15번 나왔습니다. 요 15번 한번 우리 풀어보시죠. 자, 제가 지금 현재 그냥 결합 레버리지도 물어봤는데, 사실 결합 레버리지도만 풀려면 요 공식만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는데 한번 봐보죠. 자, 요 공식 풀면 결합 레버리지도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계산 문제가 잘 논됐죠. 자, 그럼 결합 레버리지 됐으니까 지금 현재 공원이익을 풀면은 매출액에서 변동 영업비를 차감하면 되겠죠. 자, 그럼 매출액이 100억이고 100억에서 그 다음 변동 영업비가 20억이니까 공원이익은 80억이 됩니다. 그 다음 그럼 영업이익은 얼마 되죠? 영업이익은 자 다시 요 공원이익 80억에서 고정영업비를 차감해야 됩니다. 고정영업비가 40억이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게 우리가 영업이익이니까 이게 다시 고정재무비를 차감해야 됩니다. 고정재무비가 이자 비용이죠. 30억을 차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게 풀면 이게 얼마 되죠? 10억이 됩니다. 따라서 80억을 10으로 나누면은 당연히 결합 레버리지는 8이 됩니다. 그래서 결합 레버리지만 푼다면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8억.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시험에 결합 레버리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시험 치면은 한번 영업 레버리지를 풀어라 또는 재무 레버리지를 풀어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법은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업 레버리지를 풀어라 라고 한다면 일단 앞에 풀어봤다시피 공원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액 100억에서 변동영업비 20억을 차감하면 공원이익은 80억이 나옵니다. 공식 그대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공원이익 80억에서 고정영업비 40억을 차감하면 이거는 40억이 됩니다.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도는 2가 됩니다. 혹 시험에 영업 레버리지도를 풀어라 하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재무 레버리지도를 풀어라 한다면 우리가 풀었지만 영업이익은 40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서 고정재무비를 구한값은 10억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4가 됩니다. 혹 시험에 재무 레버리지도를 풀어라 하면은 답이 4번이 되겠죠. 그럼 요 두 개를 풀어보면 2 곱하기 4는 영업 레버리지도 곱하기 재무 레버리지도는 하면 결합 레버리지도 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제가 영업 레버리지도와 결합 레버리지도를 곱하면은 영업 레버리지도와 재무 레버리지도를 곱하면은 결합 레버리지도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15번은 별표를 3개 쳐놓은 다음 요 3가지를 푸는 법을 다 봐주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요 3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올지 모릅니다. 요 3가지는 계산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룰도 봐두시면서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면은 투자 정권투자 상담사에서 무슨 계산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와 하지만 계산 문제는 주로 앞부분에 요 부분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주로 계산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다른 파트보다. 그래서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정권에 투자하면 돈을 얼마만큼 벌까 또 얼마만큼 손해볼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수치적으로 계산적으로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한번 봐두시고 그 정답 15번에는 별표를 해두신 다음 한번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16번에 있는 걸 한번 응용을 한번 풀어보죠. 응용을 한번 풀어보죠. 자, 지금 다시 제가 이걸 한번 숫자만 지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 16번 문제는 응용 문제입니다. 한번 보시면 자, 주고시사의 목표 결합 레버리지도가 6이랍니다. 요게 6이래요. 6이었습니다. 그 다음 영업 레버리지도가
지금 현재 얼마예요? 지금 현재 3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이게 50억이랍니다. 영업이익이 이게 50억이래요. 50억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이자의 한도를 물어봤습니다. 이 이자. 요걸 물어봤네요. 요거. 요 이자를 물어봤네요. 요 한도 물어봤습니다. 이자의 한도 물어봤네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보니까 요게 6이고, 결합 레버리지도가 6이고, 영업 레버리지도가 3이란 말은 재무 레버리지도가 볼 필요 없이 2가 되겠죠. 두 개의 곱수가 결합 레버리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재무 레버리지도는 2가 됩니다. 그럼 봐보죠. 자, 재무 레버리지도는 2가 되고, 영업이익이 50억이라 했죠. 50억이 되고, 그 다음 영업이익이 50억이고, 그 다음 요 이자 비용 자체가 지금 현재 이거 모르겠죠. 이게 A입니다.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요걸 묻고 있습니다. 이자 한도. 그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풀면 요거는 그대로. 자, 넘기면 50억 마이너스 A는 50억 나누기 넘으면 이항하면 2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50억 마이너스 A는, 자, 50억 나누기 2는 얼마예요? 자, 25억이죠. 25억이 됩니다. 따라서 다시 이항을 하면 50억 마이너스 25억은 적정 이자 비용이 나왔네요. 그 적정 이자 비용이 얼마 되죠? 볼 필요 없이 25억이 되겠네요. 답은 25억. 답은 1항이 되겠습니다. 1항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푸는 우리가 문제를 말합니다. 자, 밑에 한번 더 보시면, 17번. 자, EVA, 경제적 부가가치와, 그 다음, EV, 자, EBITD 나와 있죠. EBITD는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와 또는 말 그대로 어떤 것들요? 감가상각비와 그 다음에 이 법인세 비용 등을 차감하기 전 비용을 말합니다. 자, 이걸 말하는데 밑에 한번 해석도 한번 봐보시죠. 자, 보통 이 경제 부가가치 EVA는 세후 순영업 소득에서 투하 자본 비용을 투자 좋습니다. 자본 비용을 차감한 값이 됩니다.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요 투하자 이거 자체는 1% 되죠. 세후 순영업 소득에서 마이너스 자본 비용이니까 투하 자본 중 곱하기 자본 비용을 곱한 게 됩니다. 물론 이 자본 비용은 다 가중평균이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요걸 해도 됩니다. 그러면 투하 자본에다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곱한 건데 요 투하 자본 속에는 뭐예요? 말도 타인 자본 비용인 부채뿐 아니라 비용인 이게 뭐예요? 부채죠, 부채뿐이 아니라 자기 자본에 대한 비용인 자기 자본 비용도 포함됩니다. 이때 타인 자본이 부채고 자기 자본이 뭐예요? 이게 말 그대로 자본이죠. 그러니까 은행 등에 돈을 빌렸을 때 줘야 될 이자 비용뿐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도 포함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EVA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밑에 18번 문제 한번 봐보시죠. 간단하게. 그대로 나온 문제니까. 자, 행복사의 세후 영업이익이 30억이랍니다. 자, 이게 30억이고, 투하 자본이 100억이랍니다. 100억이고, 그 다음, 이 회사의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 10%랍니다. 10%면 뭐가 되죠? 이게 10%, 0.1이죠. 그러면은, 가중 평균이니까 이거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합쳐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 되죠? 100억에 10%는 10억이죠. 그러면은 세후 순영업 소득에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에 대한 요 비용을 10을 빼니까 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20억이 됩니다. 그래서 18번 정답은 3번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그냥 똑같은 공식대로 한번 이어본 겁니다. 자, 근데 밑에 보면 또 옆에 그 위에 해설에 EV 자, EBITDA가 있습니다. 자, 그게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이라든지 세금, 감가상각비, 감모상각을 빼기 전을 말합니다. 비포 빼기 전. 이게 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EV는 말 그대로 그냥 이거는 기업 가치입니다. 기업 가치인데 이거는 시가총액에다가 순차익금을 더한 게 됩니다. 금을 더한 게 되고, 그 다음에 순차익금은 밑에 보면 총차익금에서 현금과 투자 유가증권을 차감한 값이고, EBITDA는 영업이익에서 말 그대로 감가상각비를 더한 겁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자 비용, 인터레스트 이자 비용, 텍스 세금, 감가상각, 감모상각을 다 빼기 전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한번 봐죠. 자, 17번 경제적 부가가치. 경제 부가가치는 EVA를 말하죠. 경제 부가가치는 기업 가치 중심의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성과 측정 수단이 됩니다. 자, EVA는 세후 순영업 소득에서 투하 자본 비용을 차감한 값이고, 일반적으로 투하 자본 비용에는 자기 자본 비용이 포함되지만 타인 자본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틀렸죠? 투하 자본은 자기 자본 비용뿐 아니라 타인 자본 비용도 함께 포함됩니다.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뿐만 아니라 타인 자본 비용도 포함된다 이래야 됩니다. 자, 2번 기업 가치란 주식의 시가총액에서 순차익금을 합한 금액이다. EBITDA는 영어 그대로죠. 인터레스트 이자, 텍스 쭉 나왔습니다. 디프레이션이 감가상각. 어머니시는 감모상각.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이익에서 이자, 세금, 감가상각, 감모상각을 차감하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간단히 봐두시되 특히 봐야 될 것은 18번에 한번 간단하게 경제적 부가가치를 풀어라 하는 EVA 문제, 이거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는데, 오늘 공부를 하시다 보면, 상당히 계산 문제가 많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한 번씩 우리가 볼 때는 계산 문제를 좀 봐야 이 말 뜻이 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 투자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얼마 벌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전부 다가 돈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계산 과정 자체가 시험에 많이 논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계산 과정을 알아야 이 뜻이 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쭉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상대 쪽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많이 달아보신 분들은 요 내용들을 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제가 앞에 얘기했지만 제가 이 문제 다룰 때는 우리 합격에 맞춰가지고 하난이도가 아니라 중상에 맞춰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좀 포괄적이고 문제가 상당히 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정도 이해를 하면은 정권, 요 앞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정권 투자 상담사에서 상당히 시험에서 고득점을 구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어차피 공부를 하면 확실한 합격을 해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